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72회, 72회 거. 자, 여러분이 저하고 기출문제를 네 번째 풀어보게 되겠는데요. 자, 먼저 이론 문제 한번 보시죠. 자, 1번. 여러분 이론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론 10개 여러분이 다 맞춰놓으면 아주 든든합니다. 이론 10개 다 맞은 사람이 떨어지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실력이 아주 빵빵하다는 겁니다. 네. 어, 시간이 모자라지 않는 분은 이론부터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체크해 보니 시험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 현재 여러분이 시간을 체크할 수 있잖아요. 쭉 이제 해보면 평가 문제까지 하는데 60분 안에 딱 해낼 수 있으면 되는데 60분 안에 딱 해놓으면 안 되겠죠. 한 5분 정도는 남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체크했을 때. 근데 나는 딱 맞아. 지금 해보니까. 만약에 시험이 내일 모레 보는데. 그럴 때는 실기를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제 그 이론은 막판에 찍어도 되잖아요. 전부 객관식이니까. 네. 근데 실기는 뭐 찍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찾아가지고 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빠듯해가지고 나는 이거 잘못하면 시간 때문에 떨어지겠는데 실기를 먼저 하시고 이론은 그냥 찍으세요. 네, 10개 중에서 뭐 찍으면 3개는 맞겠죠. 네, 한 번도 안 읽고 찍었으니까. 예, 읽지 않고 찍으니까. 그리고 뭐 다 찍지는 않을 거고 1번부터 5번까지는 이제 차분히 풀다가 시계가 그 화면에 돌아가잖아요. 뭐 이제 1분 남았어. 1분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1분도 여러분 한 두 문제는 풀 거예요. 1분 안에. 빨리 문제 파악하고 풀. 자, 그렇게 해서 순서 물어보셨으니까 시간의 여유가 없으시다 하면은 실기를 먼저 하고 이론을 나중에 하시는 게 좀 유리한 점이 있다. 네. 근데 나는 시간 한 5분 정도 남던데 뭐 그러면 차례대로 하는 게 낫죠. 네,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쭉 해야 돼. 네. 그래서 시험에서는 순서는 상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무엇부터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게 지금 문제니까 문제를 쭉 스크롤해서 이론 지나서 실무 수행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실무 수행 다 하고 나서 이론 문제 위로 올라와서 답안을 눌러도 되니까요. 다음에 이제 1번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중 차대리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거래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부장이 물었습니다. 주식회사 공인의 받으러 온 결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차대리가 주식회사 공인의 받으러움이 만기 결제되어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네, 어음이 무사히, 무사히 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질문한 것은 분계를 분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받으러움이 대변에 가고 당좌예금은 차변에 오고 이런 분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기에서 대변에 받으러움 차변에 당좌예금 이걸 찾아보니까 계정 과목으로 안 나오고 거래의 결합관계로 나왔어요. 거래의 판료소 거래 결합관계. 그러면 차변의 당좌예금은 뭐예요? 당좌예금이 자산인데 차변입니다. 그럼 뭐죠? 예, 자산 증가. 대변이 받으러움 자산입니다. 자, 받으러움이 대변에 갔어요. 그럼 뭐죠? 자산 감소. 예, 이걸 찾으면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답이 3번이다 이거예요. 네. 거래의 결합 관계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돼요. 거래의 결합 관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회계 처리가 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알고서 회계 처리한다는 거죠. 네,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것이 그 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회계 처리인가? 그걸 알고 한다는 것은 바로 거래의 결합 관계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요. 이 거래로 인해서 회사의 자산 총액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채권이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바뀌었다. 채권이. 채권은 받아야 돈인데 이제 받았어요. 그 내 돈 완전히 내 돈이 됐어요.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은 뭐예요? 우리가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당좌 자산이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래서 현금의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졌죠. 예, 채권 상태로 있는 것보다 통장에 입금이 딱 됐으니까 유동성이 좋아졌다고는 할 수 있으나 자산 총액에 변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산 총액의 변화는 없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성적표다. 여러분 알고 있죠? 성적표. 자, 1번.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를 나타낼 뿐 아니라 이거 벌써 틀렸네. 손익계산서에 무슨 재무상태가 나옵니까? 우리가 재무상태라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내용을 재무상태라고 그래요. 자산, 부채, 자본.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1번의 설명에서는 뒷부분은 맞았습니다. 자, 근데 앞부분이 조금 틀렸는데 그럼 진짜 완전히 틀린 보기는 없는지 일단 답은 1번 같은데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하도록 정리한다, 처리한다. 발생주의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 문제에서 수익의 예상, 비용의 예상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가 또는 이연, 수익과 비용의 이연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말에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한 기간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회계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자, 2번 확실히 맞아요. 다음 3번. 손익계산서 등식은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 맞습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 당기 순이익이죠. 다음에 4번.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수익과 비용 총액. 자산과 부채도 총액으로 보고하는 게 원칙이죠. 자, 읽어보니 2, 3, 4번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설명이에요. 1번 확실히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3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거래에서 매출채권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얼마냐? 매출채권은 개정 과목이 딱 두 개예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자, 그러면 보기를 읽어보세요. 주식회사 한공은 상품 3,000개를 개당 1,000원에 판매했어요. 판매 대금 중에서 100만 원은 외상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 외상으로 한 건 매출채권 맞죠? 140만 원은 수표로 받았으며 나머지는 어음으로 수령했습니다. 어음으로 받은 게 매출채권이에요. 그러면 요 100만 원 외상하고 어음으로 받은 게 얼마인가를 따져보려면 300개 1,000원씩 팔았으면 이게 매출액이 총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300만 원 중에서 140은 또 수표로 받았습니다. 그럼 140 뺀 나머지가 다 매출채권이네. 그렇죠. 그러면 160만 원. 그럼 어음으로 받은 게 60만 원이란 얘기네요. 300만 원에서 자기합 수표로 받은 140 빼면 다 매출채권이죠. 외상매출금 100에 받으러음 60만 원. 이와 비슷한 문제를 앞에서 여러분 풀어본 기억이 있으시죠? 예, 비슷하게 문제를 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난해 문제하고 똑같이 기출문제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 완전히 똑같이. 그런 문제는 뭐 기출문제만 풀어본 경험이 있으면 편안하게 그냥 거저먹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감환하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개정과목 문제예요. 영업사원들의 명함을 제작했다. 명함은 제작한 게 통신비 일리는 없고 명함은 인쇄소에 맡기잖아요. 예, 도서 인쇄비 맞습니다. 다음에 나번을 보면은 거래처 주식회사 공인의 창사 기념일 축하 선물비. 예,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 맞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예, 뭐 4번은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겠네요.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주로 FAT 1급은 매도 가능 증권은 질문하지 않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대부분 질문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론에서. 가끔 매도 가능 증권이 나오는데 다행히 취득원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큰 실수를 안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취득원가는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떻게 해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다 포함해서 원가로 봐야 된다 그랬죠. 단기 매매 증권은 예외.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문제가 나오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단기의 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에요. 예.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문제가 단기 매매 증권하고 섞여 나왔을 때 그 판단 잘 해주세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이거는 손익으로 가요. 단기의 손익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나 평가 예. 시세대로 평가만 하는 거.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단기의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거는 뭐 그 얘기는 아니고 취득원가니까 수수료를 더하면 돼요. 자, 주식회사 공인의 주식 700주를 샀군요. 주당 8,000원에 샀습니다. 7, 8에 56, 56에다 동그라미가 5개. 그 다음에 취득수수료 56만 원이네요. 거기다 56만 원 더하면 되겠죠? 예, 56만 원을 더합니다. 616만 원이네요. 답은 4번이다. 답은 4번이다. 여기서 문제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문제를 냈다면 3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에 6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입니다. 25년 6월 30일에 기록된 유형자산 처분 손익.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 이 문제 제가 이론 대비해서 꼭 알아줘야 된다고 아까 우리가 71회에 그 냉온풍기 처분에 관한 분계 때 예,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어떻게 구하는지 꼭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구하죠?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으로 계산하셔야 된다. 자, 처분 금액은 문제에서 얼마에 팔았다 이렇게 딱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장부 금액을 알려주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장부 금액은? 예,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장부 금액을 우리가 산출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공식이 여러분이 아시게 된다면 이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처분 금액을 찾아볼까요? 예, 처분 금액 여기에 있습니다. 270만 원. 자, 이제 장부 금액을 계산해 볼까요? 500만 원 빼기 24년 12월 31일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월할 상각으로 당기분거 감가상각 하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예.
여러분이 감가상각 누계액 우리가 아까 앞에서 실무 문제 70일의 실무 문제 할 때 단기분의 감가상각은 없는 것으로 한다가 아니고 이 문제는 계산하라는 거예요. 정액법 상각하면서 내용 연수 알려주고 잔존가치 없는 거다 월할 상각하라. 월할 상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6월 30일 날 여기 처분한 날짜 나오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6월 달까지 6개월치는 계산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자산의 취득 가격 금액은 500이에요. 500입니다. 내용 연수 5년이고 잔존가치 없으면 정액법은 아주 쉬운 거죠. 나누기 5 하면 1년치죠. 예. 그러면 1년에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500만 원 나누기 5 하면 1년에 100만 원씩이죠. 1년에 100만 원씩. 그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인 거 보니까 이 자산 취득한 지 2년 된 거예요. 지금 작년까지 2년. 23, 24 딱 2년이죠. 그러면 올해는 월할로 해야 돼요. 6개월치만. 그러면 딱 절반이죠. 그러면 50만 원이 되겠네요. 나누기 2 절반 하면은 50만 원. 자, 당기분 감가상각비 50만 원을 어디다 더해요? 감가상각 누계 24년 감가상각 누계에다 더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2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장부금액을 우리가 500만 원 취득금액에서 이게 취득금액이에요. 빼기 장부금액 아니요 감가상각 누계 감노가 250이에요. 당기분까지 빼니까 250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처분금액은 270 장부금액은 250이에요. 그러면 20만 원 이익이 발생했죠. 그래서 답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20만 원 3번이다. 약간의 계산이 필요한 그런 문제죠. 예. 근데 그렇게 복잡한 계산이 아닙니다. 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보다 훨씬 복잡한 계산들도 하잖아요. 예. 엄청난 계산도 많이 하는데 이 정도 계산이야. 뭐 회계하면서 이 정도 계산이야. 이게 뭐 머리 아픈 계산입니까? 네. 자,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비유동 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짝지어진 거. 예. 감가상각을 안 하는 개정 과목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토지. 토지는 감가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는 자산입니다. 그 특성상. 그리고 하나는 임시계정인 유형자산이 하나 있죠. 임시계정인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이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취득금액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것 하면은 다 털어야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 가라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다. 혹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개정 과목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요 7번 문제를 통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시험을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토지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하겠다고 하면은 네, 참 기가 막힌 일이 되는 거죠. 회사가 만약에 토지를 왜 감가상각을 해?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거를. 네. 근데 모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면. 자, 다음은 하지만 감가상각은 안 하지만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고급 회계에 가면요. 토지의 손상 차손을 인식하는 감가상각과 유사한 회계 처리는 합니다. 자, 유사하진 않아요. 사실은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정액이라든가 정률법으로 매년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
상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손상차손이라는 건 뭐냐? 손상. 여러분 토지에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건물도 아니고 건물은 뭐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많이 막 기초가 흔들릴 정도로 해서 내용 연수가 한 30년 쓸 수 있는 건물이 금방 무너지게 생겼다. 이런 건 손상차손으로 이해가 되시죠? 토지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토지. 예. 자, 우리가 이거 농지인데 농사를 잘 지어 먹을 수 있는 농지예요. 예. 농지인데 지금 평당 10,000원씩 우리가 이제 그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법인인데 평당 10,000원씩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알찬 논입니다. 근데 갑자기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논에 바닷물이 싹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농사를 질 수 있나요? 예.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농사 질 수 없는 농지는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럴 때 회사는 이거는 우리 회사 손익에 반영해야 되겠다. 예. 토지라는 유형자산이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토지의 손상차손을 그때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감가상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감가상각은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서 그냥 상각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손상차손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토지도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예. 그것만이 아니라 가격이 하락한 것을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가격이 하락하는 건 우리가 재평가 손실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가 단계별로 공부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지금 우리가 뭐예요? 회계 기초라는 건 이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 토지, 건물, 구축물, 건설 중인 자산, 기계장치, 비품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지금 벅차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 감가상각 공부했죠. 근데 또 제가 무슨 손상차손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또 그것까지 또 뭐야 이건 또. 근데 또 재평가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지쳐버립니다. 예, 지쳐버려서 소화가 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계 자격증이 어느 기관에서 하든 간에 3단계 내지 4단계로 평가를 해요. 예, 우리 그 AT나 전산회계가 4단계 평가를 하죠. 회계 2급, 1급, 세무 2급, 1급. 대한상공회의소의 회계운용사도 3급, 2급, 1급 이렇게 나눠서 평가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바로 뭐 운용사 1급을 본다든가 세무 1급을 본다든가 TAT 1급을 응시하는 사람은 아마 99.9% 떨어질 거예요. 예, 그렇게 공부할 수가 없어요. 예, 단계별로 공부를 한다. 그래서 회계를 이제 우리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일단 기초가 자리를 잡고 그게 이제 다져진 다음에 여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좀씩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잘 흡수가 될 것입니다. 자, 우선은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감가상각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시고 또 간단한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계산하는 거. 음. 물론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하면 계산 다 해주죠. 프로그램에서. 그러나 우리가 계산기로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서 부가가치세 문제 세 문제 나오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사람. 네,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도 FAT 1급의 부가가치세법은요. 부가가치세법의 아주 기본적인 거를 물어봐요. 복잡하고 아주 세부적인 것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개시하면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 이런 거 기본적인 거죠. 자, 첫 번째 사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이거 틀렸잖아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비영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은 아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과세 재화나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럼 답은 해원이네요. 잘못된 사람. 자, 그러면 나머지 사람 맞는가 볼까요?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만 재화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 공급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사업자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자, 얼마 전에 이제 이천 도자기 축제가 있었는데 이천 도자기 축제 행사장에서 예, 호떡을 구워서 팔았다고 보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행사 끝나고 그 일은 안 해요. 그 단체는 거기에서 이제 길거리에 이제 먹거리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호떡 판매된 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일시적 우발적인 재화의 공급이야. 예,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납세 의무도 없고 사업자 등록 의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천시 도자기 축제에도 호떡을 구워서 팔고 여주 도자기 축제에도 호떡 구워서 팔고 모란시장 장날에도 가서 보니까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 사업을 한단 말이죠. 공급을 하죠. 그건 사업자로 봐야 돼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하고 그리고 부가세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다 하는 말은 행사 때, 어떤 특정한 행사 때 한 번 하고 끝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의무 없어요. 예, 지수 확실히 맞았죠? 그 다음 사람 맞았나 보겠습니다.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않고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유로 보는 거야. 그렇죠. 대표자 변경. 예.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상속자, 배우자가 상속이 됐으면 배우자가 대표자로 또는 거기 자녀가 상속을 받았으면은 자녀가 대표자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대표자 변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새로 할 필요는 없고 폐업 신고하지 말고 사업자 등록을 재발급 받는다 이거죠. 대표자 변경으로. 그 다음 마지막 사람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직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것을 확인해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제도가 있어요. 자, 뒤에 세 사람 보니까 확실히 맞았습니다. 따라서 1번, 네, 확실히 틀린 거다. 1번이 답이고요.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이 공급 시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네요. 예, 앞에서 우리가 기출문제 얼마 전에 풀었을 때도 공급 시기가 나왔는데 장기할부 판매가 꼭 보기에 나옵니다. 공급 시기 문제가 나오면 예, 장기할부 판매가 꼭 보기에 나와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현금 판매 대금이 지급된 때 아니에요. 그럴듯하지만 현금 판매든 외상 판매든 재화를 인도하는 때예요. 예, 재화를 인도하는 때. 용역이면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예, 용역을 공급한 시기. 자, 현금 판매 대금 지급이 아닙니다. 틀렸고. 2번 재화의 공급으로는 가공의 경우에 보기에 마치 작업이 완료된 때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이것도 재화를 인도하는 때입니다. 자, 근데 여기 좀 가공이 완료된 때라고 그랬어요. 가공이 완료됐다고 해서 공급이 됐다고 볼 수 없어요. 인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장기할부 나오네요.
장기할부 조건부 용역의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았습니다. 장기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4번에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도 똑같아요. 장기할부처럼 판단해요.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이 뭐예요? 도시가스 같은 거라고 그랬죠. 예. 용역의 공급을 완료하는 때다 그랬습니다. 물론 도시가스는 재화입니다. 재화. 예. 근데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이다. 뭐 재화를 용역으로 잘못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하여튼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거, 이것은 뭐냐면은 계속 공급을 이어주는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전선 같은 걸 통해서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장기 할부하고 같아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예. 이것은 공급이 완료되는 때 아닙니다. 이 보기가 지금 앞에 70회인가 71회인가에 어떤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 같습니다. 네. 네, 아마 찾아보시면 얼마 전에 풀었던 이론에 이 9번과 똑같은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자, 답은 3번입니다. 공급 시기가 문제가 나오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또 문제를 낼 확률이 또 있군요. 네.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제1기 확정 신고 기간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과세 표준 계산하는 문제도 지금 연거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주어진 자료의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 과세 표준이죠. 세금 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했습니다. 가번 외상 판매액, 예, 외상 판매액 지금 이게 공급가액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과세 표준 맞습니다. 나번 10개월 할부, 단기 할부죠. 일반 할부입니다. 할부 이자가 30만 원이 포함돼서 530만 원. 할부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죠. 근데 연체 이자는 포함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연체 이자는 포함이 아니고 할부 이자는 과세 표준입니다. 다음에 다번에 견본품 제공. 견본품은 샘플이에요. 과세하지 않아요. 과세 표준 아닙니다. 라번 토지 매각 면세 제과예요. 면세는 과세 표준이 아니죠. 그래서 가와 나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2030만 원. 2번이 답인 거죠. 네, 72회 10문제 풀이를 해봤는데 혹시 질문 놓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시죠. 만약에 답원에다가요. 거래처 증여, 거래처에 증여한 상품, 가로 열고 시가 300만 원, 원가 200만 원. 자, 답원의 보기를 제가 한번 그렇게 고쳐봤어요. 거래처에 증여한 상품, 예, 아니면 그냥 거래처에 견본품 빼고 제공한 상품, 예, 무상 제공한 상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증여한 상품, 무상 제공한 상품, 견본품 말 없이 그리고 괄호 열고 시가 300만 원, 원가 200만 원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거 자 거래처에 증여한 상품은 과세 표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닌 것 같아요? 음. 사업상 증여에 해당돼서 그거 특별한 공급에서 우리 이론 공부할 때 배웠어요. 사업상 증여예요. 사업상 증여는 과세 표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래처에 증여한 상품이라고 할 때는 꼭 문제를 어떻게 냈느냐? 금액을 두 개를 줄 거예요. 괄호 열고 시가는 300만 원, 원가는 200만 원인데 증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세 표준을 시가로 300이라고 하시겠어요? 원가로 200이라고 하실 거예요. 틀렸네. 시가예요, 시가.
예, 세금은 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할 때는요, 항상 시가 적용해요. 예, 여러분이 아마 원가라고 생각한 것은 하계정 대체 거래를 지금 갑자기 거기에 지금 하계정 대체 거래가 딱, 예, 기억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하계정 대체 거래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변의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이 아니고 그냥 줬으니까. 하지만 부가세를 계산하는 과세 표준에서는 회계 처리를 할 때는, 만약에 그걸 접대비로 했다 그러면 접대비로 회계 처리할 때는 원가를 적용해요. 그러나 과세 표준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가세 예수금을 계산하는 그 과세 표준을 물어보는데,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과세 표준 문제 나올 때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에 괄호 속에 시가와 원가를 줄 텐데, 그때 여러분은 시가로 과세 표준을 계산하셔라. 네, 잘 기억하십시오. 뒤에 기출문제, 그 문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질문 없으시면 이제 실무 수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스마토리로 바꿔주십시오. 로그인 하시고요. 스마토리로. 자, 회사 설명을 보면은 휴대폰 액세서리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아, 휴대폰 액세서리 파는 회사로 오늘 시험을 보는구나. 1번 보시겠습니다. 거래처 초기 2월, 지급어음 명세. 지급어음은 더블 클릭해가지고 초기 2월 해야 돼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스마토리에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지급어음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등록된 어음을 사용할 것, 이 말은 어음 번호를 손으로 입력하지 마시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어음 번호 입력할 때 이 어음 번호를 키보드로 입력하지 말고 등록을 해놨으니까 검색해라, 이 말입니다. 더블 클릭으로. 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은 기초정보관리죠. 예, 기초정보관리 맨 밑에 있어요. 클릭. 자, 지급어음을 꼭 마우스로 클릭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잘 틀렸습니다 했을 때 보니까 지금 이게 거래처 초기 이게 창을 열었단 말이에요. 예. 마우스로 지급어음을 클릭을 안 하고 바로 여기서 이제 여기 예, 세교 상사구나. 현금에다 막 입력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는 거죠. 자, 지급어음을 클릭하면은 지급어음 초기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근데 오른쪽이 이렇게 비활성화돼 있었죠. 어음 관련된 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클릭을 해야 돼요. 지급어음 과정 과목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세규상사 코드를 안 알려줬으니 코드를 모르니까 여기를 더블 클릭 또 한번 해 가지고 세교로 검색을 해야 되겠죠. 세교 엔터. 3012 만기일자 비고에 있습니다. 2025 0531. 자, 엔터 치고 어음 번호는 등록된 걸 사용하세요. 더블 클릭. 하나 등록돼 있으니 찾기가 너무 쉽네요. 확인. 그러면 금액으로 넘어갑니다. 금액은 500만 원. 5 플러스 플러스 엔터 칩니다. 커서는 발행일자로 넘어가 있어요. 발행일자는 비고난을 보고 입력해 줘야 됩니다. 2024 1130이죠. 네, 여기까지 입력하면 줄이 바뀌었어요. 네, 여기 발행일자까지 입력하면 끝. 어음의 종류라든가 지급은행은 우리가 어음 등록하는 단계에서 미리 다 입력을 해 놓은 사항이니까 이건 자동 반영되니까 마무리는 발행일자만 여러분이 24년 11월 30일 어디에 있어요?
피곤 안에 있는 거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등록된 어음을 가지고 지급어음을 초기 이월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닫아보시고, 닫고, 여기에 항상 거래처별 초기 이월을 하는 거에서는 내가 초기 이월을 제대로 했다면 밑에 차액이 0하고 떨어져 있어야 제대로 한 것입니다. 네, 0하고 떨어져 있죠? 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문제입니다. 자, 전기분은 여기서는 단기가 전기예요. 예, 왜 그런지 아시죠?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간이 단기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번 회계 기간으로 보면 전기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에 작성한 손익계산서니까 우리가 올해는 이걸 전기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고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기초정보관리에서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누락된 거 넣고 해서 단기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고치시는데 그래도 자료 설명을 꼭 읽어봐야 놓치지 않는 게 없다고 그랬죠. 자, 스마토리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다. 1.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입력이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2. 보시게 되면은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처분 확정일 수정하시오. 네, 이거 밑에 안 읽고 이것만 고친다면은 잘못하면은 수행과제 2번을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상품 매출부터 맞춰봐요. 맞습니다. 자, 상품 매출원가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급여부터 쭉 내려가서 맞춰요. 여비교통비에 동그라미 하나 잘못 들어갔네요. 고치고. 한 개쯤 아마 더 고쳐야 될 거예요. 네. 빠르게 내려오면서 쭉 맞춰보니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음, 뭐가 빠졌는지 아시죠? 예, 법인세가 빠졌어요. 280. 이렇게 한 두 개 고치고 나서는 당기순이익이 아마 맞았을 거예요. 92590 서로 맞죠? 두 개 고쳤는데도 당기순이익이 안 맞았다. 그러면 더 고칠 게 있다. 더 찾아봐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과제 2번을 해야죠.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전체 메뉴에 가셔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하시고 처분 확정일자 입력이 돼 있네. 아, 날짜가 틀렸군요. 네, 2025 0228로 고쳐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정보관리 문제 두 개 끝냈고요. 거래자료 입력 1번 문제는 기타 일반 거래.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법원의 법인 등기 관련 서류 접수를 위해 전자 수입인지를 구입했어요. 수입인지, 인지세예요.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할 것. 계정 과목 알려줘서 다행이네요. 예. 자, 개념 과목을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계약서 같은 중요한 계약서 같은 때 또는 등기에 붙이는 수입인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인지세법에 따라서 그것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세법에 따라서 지출되는 건 세금이에요. 그래서 개정 과목은 세금과 공과금이 된다. 세금과 공과금. 자, 그러면은 현금 지급했으니까요. 출금 전표로 세금과 공과금 분개해 주면 돼요. 날짜는 1월 10일이네요. 자, 일반 전표 날짜를 1월 10일로 입력하시고 1번 출금 세금과 공과금 800번대 그러니까 817번입니다.
쭉 엔터로 가셔가지고 예, 10,000원 엔터 하시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네, 하다 막히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 알죠? 네, 두 번째.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한 영수증 수취명세서. 이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보통 1번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72회는 두 번째로 냈어요. 안 빼먹고 이걸 문제를 매번 내네요. 예, 계속 이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상품 판매 시 퀵배달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상품 판매할 때 배달하는 건 다 운송비예요. 운송비. 예, 운송비.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지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영수증 수취명서서 2와 1서식을 작성하시오. 자, 이건 출금전표로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잠깐 헷갈리면 안 돼요. 상품 판매 우리가 퀵배달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는데 꼭 트럭에다가 짐을 실어서 이렇게 운반하는 것만 운반비냐? 그것만 운반비는 아니에요. 이런 퀵배달 이런 것도 다 운반비로 판매 관리비인 운반비로 회계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상품을 퀵배달로 보내면 운반비지. 만약에 계약서를 퀵배달로 보냈다. 계약서 서류잖아요. 서류를 운반비로 회계 처리할 수가 있나요? 네, 아닙니다. 상품하고 관계없는 운반비가 아니고 서류 보내는 것은 어느 게 좋을까요? 통신비가 좋습니다. 통신비. 서류 발송하는 거. 예. 서류를 퀵배달 서비스로 보냈어요. 통신비 처리하면 가장 적절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영수증을 받았으므로 이건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해라는 뜻이거든요. 3만 원 초과 거래인데 수행과제가 두 개예요. 자, 날짜는 2월 20일이죠. 예, 그러면 날짜를 2월 20일로 작성할까요? 자, 일반전표 날짜를 2월 20일로 고쳐주시고요. 출금하신 다음에 운반비 800번대 824 쭉 가셔가지고 4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또 작성해야죠. 전체 메뉴에 가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네 번째 줄에 넣어야 되겠네요. 2025 0220 상호가 24 퀵서비스 최재수 서울 은평구 서울구 1분 34 6 6 금액 4만 원 구분에 해당되는 거 없습니다. 계정 코드가 운반비로 처리했죠. 운반비 824 적요에다가는 배달비라고 해요. 자,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1번 탭에 가가지고 아직 집계가 안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명세서 이 블록이 한 번 눌렀는지 눌러졌는지 안 눌렀는지 모르겠다. 두 번, 세 번 눌러도 관계없어요. 예, 두 번 누르나 한 번 누르나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눌러주시고 명세서 이 블록이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닫기 누르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할 때 예 해주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예.
평가 문제 풀 때까지 그 창을 안 닫을 거다 그러면은 저장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창에 가서 다시 답을 찾으면 되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탭이 열린 게 많다 보니까 중간에 뭔가를 닫고 지나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중간에 막 닫을 때 뭐가 닫히는지 모르고 아니오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로 닫으면서 예 해 놓는 게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다음 3 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증권이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자료 1은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의 자동차 보험 증권이에요. 자료 1은 보험료를 우리은행에서 이체하고 지급한 내역입니다. 거래다를 입력하시오 하면서 자산으로 처리할 것. 네. 자, 요것도 우리가 앞에서 기출 문제에 나왔던 문제네요. 보험료를 아무 말 없으면 그냥 보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산으로 처리하라고는 여러분 꼭 이 개념 과목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예. 자, 보험에 가입하는 문제를 낼 때 자주 이렇게 수행과제에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렇게 지시하는 문제가 꽤 자주 나와요. 선급 비용 처리해야 돼요. 다른 개념 과목은 안 통합니다. 예. 차변의 선급 비용, 차변의 선급 비용.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보험료 문제를 가지고 결산 수동분계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 미경과 보험료에 대해서 결산 수정분계를 하시오. 미경과 보험료에 대해서. 그때 여러분 미경과 보험료를 뭘로 처리합니까? 선급비용 자산 처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산 때가 아니고 3월 달에 보험에 가입하는데 다 자산으로 잡아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결산 수정분계로 만약에 낸다 그러면은 경과된 보험료를 비용 처리해라. 이렇게 결산 수정분계를 낼 거예요. 그때는 대변에 그때는 선급비용, 차변의 보험료로 결산을 수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건이라면 그렇게 결산을 수정합니다. 네. 그러나 대개는 결산 수정분계를 낼 때 보험에 가입했을 때 전부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서 결산일 현재 미경과 기간에 대한 결산 수정분계를 하시오. 미경과 보험료, 내년치 보험료 얼마인지 계산해 가지고 선급비용 그때도 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보험료 관련해서 이 선급비용 예, 굉장히 중요한 개념 과목이니까 예, 문제를 이렇게 내도 선급비용 기억이 나야 되고 결산 수정 분계에서 보험료의 미경과분을 결산에 반영해라 하면 그때도 차변의 선급비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58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날짜는 3월 15일로 고치겠습니다. 차변의 선급비용. 선급금이 아니고 선급비용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요. 58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감소 코드를 은행으로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우리은행 보통 58만 원. 네, 기억하건대 이것도 70 예, 지금 2회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앞에 우리가 69회부터 71회 사이에 이 문제 나왔었어요. 음. 다음 문제는 뭐가 나왔을까요? 네 번째 문제, 어음 관련 문제가 이렇게 한 문제씩 쏙쏙 낸단 말이에요. 예. 지난번 앞에서 어음 관련 문제는 할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음 할인에 관한 것은 여러분이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념 과목이 이 할인료를 처리하는 개념 과목이니까 그것만 기억이 난다면 뭐 거의 아마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할 것이고 이번에는 배서양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배서양도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거래처만 헷갈리지 않고 잘 하시면 네,
할인보다는 정확히 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배서 양도는 뭐냐? 보관 중인 바드러움을 거래처에 양도했다는 뜻이에요. 왜 양도해 있는지를 자료 설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3월 18일 대한상사의 외상매입금 일부를 결제하기 위해 외상매입금하고 관련이 있구나. 외상매입금 결제해주면 부채 감소가 나.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차변에 오겠죠. 자, 외상매입금의 일부를 결제하기 위해 주식회사 아이폰 마켓의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전자음. 이 받은 전자음이 바로 받을 어음이에요. 양도했다. 양도했으면 대변. 받으러음이라는 자산을 양도했으니까 대변에 받으러음이 가야죠. 그래서 배서양도는 대개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받으러음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확률이 거의 100%. 배서양도를 항상 이 형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꼭 이 경우만 아니 다른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것으로 계속 나갑니다. 배서양도 문제는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어느 회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전자음을 배서양도했다. 항상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래처를 조심하라는 게 뭐냐면은 외상매입금 여기서 이제 회계 처리할 때 거래처는 대한상사고 이제 받아 보관 중인 받으러움의 거래처에 그 거래처를 입력할 때는 아이폰 마켓이다.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걸 잘 챙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래자료 입력할 때. 그다음에 이제 자금 관리할 때도 거래처를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자, 받으러움 현황에 대한 자금 관리니까 받으러움 줄 클릭한 다음에 F3 눌러야죠.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해보죠. 거래자료 입력부터 할까요? 자, 일반 전표 3월 18일로 고쳐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 250일 거래처가 대한상사 금액이 600만 원. 600만 원인지는 그 어음에 있는 금액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대변에 110번 받으러 여기 거래처는 아이폰 마켓 04520 대변에 600만 원. 예, 전개가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거래처는 대한상사. 대변의 받으러움 자산 감소 거래처는 아이폰 마켓. 그리고 나서 마우스로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고 F3을 눌러요. 3 F 예. 받으러움 권리 나타나죠. 할인이 아니고 배서 양도이니까 어음 상태를 코드를 바꿔줘야 돼요. 배서가 3번이죠. 그래서 3 넣어주시고. 양도를 하려면 우리가 받아 보관 중인 받으러움 현황에 이미 등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입력하는 게 아니라 검색하는 거예요. 검색은 더블 클릭. 그러면은 딱 찾아줍니다. 자동으로 딱 찾아줘요. 선택. 그리고 엔터 했을 때 커서는 어디로 가느냐? 지급거래처. 아이폰 마켓에 발행한 이 어음을 어느 거래처에 지급했냐 하고 커서가 물어봅니다. 일로 가서. 그러면 지급거래처도 더블 클릭해서 외상매입금 거래처에다 지급한 거니까 대한상사라고 입력해요. 대한상사. 네. 지급거래처를 물어본다는 거죠. 지급거래처는 여기 위에 있는 외상매입금의 거래처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엔터하면 커서 이제 위로 올라갔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배서양도에는 이 거래처 입력하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음번호 선택하면 직업거래처 어디냐. 그러면 외상매입금 거래처 넣어주시고 저 위에 있는 차변 대변은 외상매입금 거래처, 외상매입금 차변 대변의 받으러움인데 외상매입금 거래처와 받으러움 거래처 절대 같은 곳 아니에요. 예, 절대로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것이 뭐가 있냐면은 외상 매출금 대금을 어음으로 회수했을 때는 외상 매출금 거래처도 같은 거래처, 어음을 발행한 거래처도 같은 같아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을 어음으로 회수했다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원래 자주 나와요. 할인이나 배서 양도보다 그게 자주 나오는 건데 24년도에는요. 지금 보니까 지금으로 현재까지로 보면은 어음 관련 문제를 쉽게 내지 않고 까다로운 걸 골라내고 있어요. 할인, 배서 양도만 지금 문제를 만나봤으니까. 할인 배서 양도가 어음 관련된 문제 중에서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가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인데 뭐 천천히 해야 되니까요. 네. 또 시간 내에 끝내느라고 2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네. 합시다. 자, 견적서가 있고요.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시면 자료 1은 갤럭시 세상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발급한 견적서고요. 자료 2는 공급 대가의 10% 예, 계약금이죠. 이거를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입니다. 자, 계약금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계약금은 선자로 시작되고 받은 거니까 수금, 개정 과목을 선수금을 써야 돼요. 예. 계약금을 우리가 지급했는지 우리가 받은 건지 잘 보시고 개정 과목 잘 고르십시오. 선수금입니다. 자, 그래서 선수금은 부채예요. 부채는 대변이요. 부채 증가는 대변이죠. 자, 받은 게 있으니까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자산은 차변 증가. 보통예금에 맡기신 거예요. 네, 이것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야죠. 3월 29일 차별의 103번 보통예금 자산 증가죠. 코드에다가 기업은행 보통 엔터로 가셔가지고 330 플러스 대변에는 부채 선수금 계약금을 받았다 수령했다 그러면 259 선수금 거래처 꼭 넣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받았냐면은 갤럭시 세상에서 받았죠. 예. 그래서 갤럭으로 검색을 하셔라. 33만 원. 네. 보통예금은 기업은행이고 선수금의 거래처는 갤럭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크고 많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겁먹으시면 안 돼요. 자료가 엄청 큰 뭐 견적서 크게 그림이 있다. 와, 이렇게 뭐가 내용이 많지? 예, 내용을 이 자료로 제공한 이 내용을 사사시 보시려고 하지 말고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를 읽어보면 딱 요약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위에 있는 견적서는 그냥 참고에 불과해요. 이것만 보고 바로 우리는 분개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를 이해하는 게 문제 수행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를 읽고 날짜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 이럴 때 이제 자료 같은 걸 보는 거죠. 자료를 보면서. 금액 같은 걸 확인해도 자료를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